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어제 상임위를 집단 퇴장했던 통합당은 대여 투쟁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갈등과 충돌을 되풀이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저희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부동산법 처리 등을 놓고 국회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협치를 다짐했지만 고성만 난무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상장에 따라 성사해 주시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고 나면 어제 국토위랑 BJ처럼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통합당을 널널히 설하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막으시려면 반대 토론에 임하세요.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 입장으로 근데 뒤늦게 와서 하는데 우리 진성면님 삼선이신데 이런 국회 본 적 있어요? 의원들 다 껌껌이건인데 국회의원 이름 망자죠? 어떤 의원이 손을 넘었어요? 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국회는 여야가 맞섰습니다. 자, 통합당이 소위를 좀 구성하자, 민주당에서는 찬반 토론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부동산 입법에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까요?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이사철이 보통 보면은 2월, 8월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학기를 앞두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에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이 아마 빨리 되지 않으면 아마 이사를 하실 분들한테 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법이 통과될 걸 예상해서 만약에 끝나면은 많이 올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논의 많이 하다 보면 이미 막 임대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 법대로 안 되고 어차피 나중에는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임대료 부분은 좀 시급하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소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는 소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심사하는 게 맞는데 이 소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합의에 된 내용인데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그거를 뭐 서로 간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소위 구성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소위 구성 안 되면 법이 통과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또 다다른 거예요.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소위는 또 전원 합의를 어찌 보면 관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된 소위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고 저는 아마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이 임대료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을 매듭 짓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좀 엿보였던 어제였는데 적어도 국회 전반기까지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이런 모습 좀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은 좀 시급성이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뭐 공수처법도 어찌 보면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뭐 많은 법들을 다 이렇게 처리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은 이럴 수 있지만 21대 내내 이런 뭐 상황이 반복된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아파트값 상승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1차 부동산 정책부터 지금 22차까지 하나 내놓고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땜질하고 그렇게 해서 22번을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들을 급한 입법 보완 조치를 가지고 막으려고 한 게 이번 임대차 3법의 통과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회법상에 법안 소위 심사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축조 심사라든가 그다음 찬반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13개 법안을 세계 상임위에서 똑같이 그렇게 강행 처리를 했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의 시장 실패를 법률적으로 땜질한다고 해서 그러면 전월세 대란이 잡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거다, 잡기가.
서민의 고통만 더 가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진행된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통합당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또 관심이거든요. 통합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사실 방안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회법의 절차도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뭐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왔던 거 가져갔죠.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죠. 뭐 최근에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분이 23분인데 이번에는 뭐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보고서 자체도 단독으로 다 채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면 협치와 합의 기반의 민주주의는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당이 원내에서 쓸 수 있는 대안도 없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22번 뭐 정책이 효과 없다 그러는데 그건 어찌 보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당이 그때는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뭐 시행 규칙이나 이걸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법들이 임대차 뭐 3법이라든지 부동산 3법 다 20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당이. 근데 못 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부터 21대에 와서야 어쨌든 입법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좀 시급성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운영위에서 공수처 후속 3법도 또 단독으로 의결되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되는 거 맞고요. 예. 그다음에 관할을 이제 법사위로 둬야 되는 거 맞고 그건 이견이 법사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위원 추천권이었는데 네.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기한을 정해서 위원을 추천해라. 그다음에 안 하면 다른 뭐 교섭단체 준다. 네. 근데 뒤에 부분 사실은 여러 개 정당이 여러 개 교섭단체가 있을 수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안 하면 다른 정당 다른 교섭단체 준다는 부분은 통합당의 교섭 그 위원 거를 뺏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네. 법에 이미 두 명 해놨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거라 그 부분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삭제가 결국은 기간을 정해서 인사 추천을 줘라. 이제 그것만 남은 건데 그거는 저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천 2명 건을 뺏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간을 정해서 빨리 해라라고 독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법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주체는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간을 넘기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2명 추천권이 있는데 이 네. 추천권 자체를 뭐 가져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가 이 국회 운영 규칙으로 그러니까 법이 위에 있는 거고 그 규칙은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 체계상 뭐 명백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거를 따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통합당이 가장 반발한 부분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원래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그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발의로 공수처 3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공수처 운영 규칙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교섭단체를 바꿔서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이게 독소 조항이 되어가지고 언론에서도 반발이 많았고 국회 내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빼고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고 국회의장이 그걸 추진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압박하는 건 마찬가지 모양새고요. 저희 생각은 이게 8월이나 9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입법 과제를 들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니까. 예. 예. 그렇게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까지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놨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입장은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좀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고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외투쟁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었던 그렇죠. 이유가 장외투쟁 때문이다라는 스스로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긴급의총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민주당 입장에서 좀 예상을 저는 해본다면.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원내 대책이 실패인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 주무드는 국토위잖아요. 지난번에 11대 7 할 때 국토위가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국토위원장을 했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위원장 대신에 뭐 법안 소위를 하겠다는데 소위는 어찌 보면 그 밑에 심사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이 11대 7
상임위원 배분하자라고 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지금 말처럼 뭐 지금 이걸 또 장애 또 못 나가니까 또 병행하겠다. 병행한다 해서 또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원리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어쨌든 뭐 그 수대로 상임위원장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국토위랑 포함한 7개 상임위를 갖고 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급의총했잖아요. 네. 뭐 들려오는 얘기 없습니까? 뭐 어제 논의에서 크게 뭐 진전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상임위 세 군데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전례가 있냐 이랬더니 국회에서 전례가 있다. 18대 국회 때 추미애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 그 법안 소위나 이런 걸 다 빼고 전체를 통해서 통과시킨 전례가 있대요. 이미 이게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준 절차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이제 원내 전략이라는 게 국회 내 대책인데 잘 보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수의 정치로 밀어붙이니까 장내 투쟁이라는 것은 지금 한계에 봉착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장외 투쟁 얘기를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이 장외 투쟁도 지금 뭐 절차라든가 형태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당내 합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뾰족한 수도 없는 그런 그러게요. 실정입니다. 매우 답답하고, 다만 이제 국회 사정이 법안 내용이나 절차나 이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국민 곁으로 가서 그것을 직접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또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서 권력기관 개혁안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요. 일단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하면 경찰이 또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경찰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경찰을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약간 이제 분산화가 나오는 거죠. 자치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사는 뭐 국가수사청을 준다든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경찰로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약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마 그럼 대공 수사권이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국정원이 관할해 왔으니까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지금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마 좀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 명칭도 바뀌죠? 그렇죠. 국가정보원이 아마 지금 뭐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고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면 합의 문건이 없다라는 청와대 발표가 네. 있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 뭐 당정청 협의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선을 좀 청와대가 그은 모습에 대해서 통합당은 여전히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과 이면 합의서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보신 것처럼 합의서가 현금 지원 합의서하고 똑같은 합의서가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뭐 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지원은 대북 송금 특금 때문에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 그 합의서 내용에 있는 남북 경협을 통한 25억 달러의 지원은 이게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는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자연스러운 남북 교류의 결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그 합의서 문건에 의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지원 체계로 사전에 약속된 거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그런 문건이 없다. 또 지금 박지원 원장께서는 위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남북 경협이 이루어졌고, 그 경협 금액이 사실은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언론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24조 8천억 달러던데, 이게 합의서 문건하고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의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로만 보더라도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고 밝혀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추가를 하면요. 아까 보니까 이제 아마 대외안보정보원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내 정치에는 개입 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예. 지금이 아마 이 이면 합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고위 공직자가 사무실에 와서 줬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청와대나 뭐 국정원이나 통일부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제시하신 분이 이게 어디서 났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위 공직자가 뭐 국회에 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아니 CCTV라든지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아마 그분이 이걸 어디서 났는지, 네. 그럼 그분이 또 받았다 그러면 또 어디서 났는지, 결국
출처가 어딘지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분이 주영 원내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얻었는지 그걸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죠. 일단 어떤 것인지 사보 제시한 다음에 이거 있으니까 당신들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주영 원내대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밝힐 차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제보자인 고위 공무원의 신분을 과연 밝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원본이 확보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청와대에서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미궁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걸 제보한 사람을 통해서 밝혀라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매우 민감하고 사실은 대응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제보자가 있고 루트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밝혀지거나 증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추가를 하면요. 이게 사실은 한 20년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로는 시효가 지났어요. 법 얘기 죄송한데요. 근데 그러면 주영 원내대표가 이 면책 특권 잊지 말고 그냥 그 공보 저기 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이거 위조된 거다. 아니면 박지원 원장이 사인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 해결 가능해요. 그럼 명예훼손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좀 해결이 어려워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밝히지도 않고 이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통합당에선 당분간 이 사안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대북 안보 라인 재편이 지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잡음이 있을수록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과제 이런 것들 좀 빨리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뭐 이렇게 보도에서 보면 미국 대선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희망은 있겠지만 저는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미국 뭐 행정부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 대선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서둘러서 대선 전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지금 분위기가 미국 측에서도 남북 간의 어쨌든 자율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용인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좀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좀 만들어가는 모양새로 갖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또 국정원장 굉장히 빠르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기 대북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그 대북 정책에 뭐 하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를 들면 뭐 북핵 문제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 국제 공조 체제 때문에 남북 교류 사업도 좀 묶여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도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로부터 다 파탄해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미국 대선까지 몇 개월 남아 있는 건데. 미국 대선 전에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뭐 포괄적인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스몰 딜로 가지 않겠습니까? 스몰 딜이라는 게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거나 공조를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사실상 3년 동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북 정책 라인을 회전문 인사로 돌려서 세운 다음에 다시 신임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협상 당사자가 카드를 까놓고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어 왔던 실책들이 반복되고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위원장님, 네. 회전문 인사다라고 비판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지금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대북 정책에 그동안 한 게 없다. 물론 뭐 폭파한 거 잘못된 거죠. 하지만 전쟁의 위험 아니면은 남북 간에 지금 북한도 어찌 보면 직접 뭐 김정은 위원장이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다보다는 평화적 정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금 뭐 스몰 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영변을 해체하고 나머지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식이 결국 스몰 딜인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all or nothing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도 낫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거 했던 분들을 어찌 보면 경험이 있는 분들, 특히 북한 대북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람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분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버지 선대 시대에 뭔가 했던 분이고 뭐 지금 뭐 서훈 국정원장 안보실장 가신 분도 직접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자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또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득표율이 41%였는데 탈원전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지금 중립성을 문제 삼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감사원장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 공약 사항이 들어 있었고 네. 지금 우리 대선 제도에서는 뭐 결선 투표를 안 하잖아요. 뭐 이전에도 뭐 50% 이하에서 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감사원장이 본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신이면 감사 절차가 있어요. 감사위원 여러 가지 거기서 결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 같은 데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 같은 것이 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비판을 해서 굉장히 많이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 넘으면 우리 지금 현재 제도에서 정당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수결로 선택되고 그다음에 다수결이 아니죠. 어쨌든 뭐 최고 득점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쨌든 그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네. 감사원장은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선출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거는 선출직 아니면은 임명권자들이 우선하는 것이지 저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 위험하죠. 제가 보기에 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이 월성 1호기 폐기 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 감사 결과가 늦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스로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감사원장이 대통령 득표율을 가지고 언급을 하거나 이런 건 적절치는 않아 적절하다. 보입니다.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다 국민적 합의 사항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아시지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개보수 비용만 7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가동 중단이 됐고 신한울 3, 4호기는 매몰 비용만 6,4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거를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건 당연한 책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정권의 위기 관리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해서 사후의 상황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태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민주당 당권 레이스 관련해서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예전에 아마 이낙연 후보죠, 지금. 후보가 예. 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아마 김부겸 후보가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예전에 지금 어쨌든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김부겸 후보는 조금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전에 이제 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당론을 갖고 왔어요.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논란은 제가 보기에 굳이 뭐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그래도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거는 네. 이제 180일 전에 한출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100일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7개월째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7개월 만에 사퇴하면 지금 보궐선거랑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늦추자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어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규정을 정할 때는 한 특정인을 염두에 두면 안 되거든요. 네. 특정 사안이라든지 왜냐하면 예. 법이라는 건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미리 뽑아놓으면 뭐 공격도 많이 받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지금 바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아마 규정이나 법 같은 거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바꾸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근데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도 나름대로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으면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아마 지금 말은 명시적으로 안 하지만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지난번 대선 때도 좀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좀 나중에 하자 일찍 하면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근데 논란이 됐지만 결국은 그냥 원칙대로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칙 정해놓으면 사실은 당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회? 예, 뭐 저기 180일을 100일 이내로 하자는 거는 180일 체제로 가면 이낙연 후보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80일 전에 대권 후보를 정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월 초 이전에 해야 되는데 대략 8월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건 보통 1년 전쯤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8월 29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그만두자마자 대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바로 돌입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 100일 이내로 줄이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잡자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설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 청와대뿐 아니라 사법기관 이전 필요성도 주장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지역색이 좀 옅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박주민 의원은 따로 보통 전당대회 하면 캠프도 차리거든요. 여의도에. 근데 캠프도 따로 안 차렸어요.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어서 조금 출발도 늦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차별을 할 건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대 교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뭐 서울대 폐지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네. 폐지한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국립대를 이렇게 네트워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국립도 안 해요. 이 법이나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자체를 이전하거나 폐지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라든지 헌재는 사실은 거의 변호사들 직접 가서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서류로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정기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대법원이나 뭐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중앙법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전한다면 우리 의뢰인들도 다 가야 되잖아요. 소송 받으러 가야 되는데 대법원이나 헌재는 뭐 재판 받으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아마 사법부 이전도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의 등장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바깥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낙연, 김부겸 후보의 대립 구도가 영훈합의 그 구도로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그 입장을 번복했다고 공격했던 것도 충청 표심을 자극하면서 호남 후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영호남의 대립으로 가다 보니까 박주민 지금 의원이 가져갈 수 있는 구도는 수도권 후보, 젊은 후보로 가져가야 되는데 수도권 후보이자 젊은 후보로 가져가려면 공약이나 정책이 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조금 강한 공약 주목을 받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지지세나 그 입지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는. 박주민이라는 의원 그 개인에 집중하는 분들은 네. 이렇게 당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네네.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김부겸, 이낙연 구도보다는 젊은 후보가 들어감으로 해서 흥행적 요소가 더 많아진 건 맞고요. 조금 TV 토론회 이런 데서도 조금 더 다양한 주장들이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갖는 좀 컬러가 어떤 거냐면 이제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 이런 활동을 세월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약간 소수 약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약간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너무 올드하다. 두 가지 면에서 약간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걸 견제할 필요가 있다. 네. 너무 올드한 거에 대해서 조금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두 가지 지점에 저는 뭐 선택은 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의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김부겸 의원하고 만났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뭐 대선 라이벌이니까 김부겸과 이재명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원래 사실은 경기도 의회 가는 일정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의회 갔다가 도지사를 만날지 안 만날지가 약간 관심사였는데 뭐 원래 예정된 수순이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나도 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견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경기도청에 도착을 해 있을 겁니다. 그 현장도 저희가
잠시 후에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